봉화 영풍 석포제련소가 또다시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가 120일 조업 정지 처분을 통지했는데 제련소 측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북 청도에서 소싸움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구제 여부로 취소돼 2년 만에 열린 축제엔 주말까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행정구역상 안동과 예천으로 나뉘면서 시민 불편이 큽니다. 행정구역 통합론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대한축구 종합센터 부지 우선협상 대상 3순위에 그치며 사실상 탈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120일 조업 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는데요. 석포제련소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최근 3년 사이 석포제련소는 36건의 환경법령을 위반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4월 환경부가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에서 추가로 6가지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석포제련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 관정 52곳을 개발해 이용했습니다. 또 침전조가 넘쳐 폐수가 유출됐고 폐수를 적정 처리 시설이 아닌 빗물 저장 장소로 흘러가도록 별도로 배관을 설치한 것도 적발됐습니다. 해수 무단 방류, 그다음에 수질오염 물질을 방지 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처리했는 공정, 용수 사용량 확인을 위한 유량계 미설치 등이 이번에 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관할기관인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4개월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제련소 측에 폐수 관련 위반 2건에 대해 조업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원래 조업정지 20일에 해당되지만 지난해 2월에 이어 또다시 2차로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서 가중처벌을 받은 겁니다. 석포제련소는 법 위반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공장 내부 시설에서 순간적으로 바닥에 물이 넘친 거지 공공수역에 폐수를 배출한 건 아니라 밝혔습니다. 또 무허가 관정은 오염물질이 바닥에 스며들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시설이라 강조했습니다. 석포제련소가 환경부의 처분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환경법령 위반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4개월 조업 정지에 대해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폐수 불법 배출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단체와 일부 지역 주민들은 즉각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업 정지가 이루어질지 또다시 법정 분쟁으로 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위반 사항은 폐수 배출 시설과 폐수 처리 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입니다. 별도 배관을 통해 빗물을 저장하는 이중 옹벽조로 폐수를 배출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환경단체는 토양과 대기 등 오염 매체별로 개별적인 조사를 벌일 것이 아니라 통합 환경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풍제련소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49년간의 법법 행위들이 계속해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환경조사를 통해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영남권 지역사회는 즉각 폐쇄를 언급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로 깨끗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한다면 우리 그걸 받아주지만 똑같은 짓거리로 시간 벌기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바로 폐쇄 길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거죠. 제련소에서 일하는 직원이 적지 않은 인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엇갈린 반응도 나왔습니다. 주민들이나 거기 직장에 다니시는 직장인분들이나 사실상 참 이게 생계가 참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래 참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그대로 있어야 할 건지, 아니면은 나름대로 우리도 생존권 투쟁을 좀 해야 할 건지, 지금 그 생각 중에 있고. 제련소 측은 공장 내 세척수가 흘러 들어간 시설은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만든 이중 옹벽으로 고인 물이 강으로 흘러갈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소명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충실하게 소명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저희가 이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타당한 어떤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가지고 그 소명이 안 된다면 그때는 인정 행정소송 해야죠. 합동 단속을 통해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만큼 사실관계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조업 정지가 이루어질지 또다시 법정 분쟁으로 갈지 주목됩니다. 석포제련소가 전에는 위반 행위, 법 위반 자체를 다투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이제 조업 정지를 하게 되면 너무 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돈으로 대신 내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위반 사실 자체를 이제 부인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끊이지 않는 환경오염 논란. 환경오염원으로 지목받은 업체가 공권력에 도전하면서 다툼이 어떻게 종결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5월, 경북 청도에선 지역 전통 문화인 소싸움을 주제로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가 전국에서 가장 센 소일까요? 선수들이 겨루는 경기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권수경 기자입니다. 앞발로 흙을 차올리며 기선제압을 합니다. 머리를 돌려 도망가면 끝.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뭐 전국대회도 우승하고 있긴 해. 기량이 있으니까. 지금 이건 예상은 저 말고 다른 사람도 아주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근육질의 선수들은 다양한 기술을 선보입니다. 훈련을 거치며 달라진 기량을 서로 뽐내봅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에 따라 관중들도 들썩됩니다. 소싸움 하는 게 박정감이 있고 스릴 있잖아요. 그래서 막 한 번씩 이래 옵니다. 소싸움의 흥을 더욱 끌어올리는 건 바로 해설. 자, 너울은 너끈너끈 좌우로,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계속해서 상투의 파상적인 공격을 막아내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자, 으이야차!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지난해 구제역으로 취소됐다 2년 만에 열린 이번 축제엔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소들의 명승부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최고의 감동과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축제장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청도 소싸움 축제는 1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천과 안동의 행정구역 통합, 또 그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시군 간의 상호 적정한 수준에서 협약을 맺어서 신도시를 같이 운영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 소도시보다는 중소도시가 합치면은 대도시가 되듯이 합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단일 생활권인 신도시 내 행정체계가 안동, 예천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 길을 두고 안동과 예천으로 나뉩니다. 하나의 생활권 속에 각기 다른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진 경북도청 신도시입니다. 지난해 불거진 급식비 문제. 신도시 안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행정구역은 안동시 풍천면에 속합니다. 초등학교 학생 1,100명 중 1,000여 명, 중학교 학생 450명 중 400명이 예천군에 주소를 둔 학생들입니다. 안동시가 예천군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급식비가 늘어나자 예천군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경상북도의 중재로 안동시에 도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매듭을 풀었습니다. 신도시의 스마트시티 관제센터실, 신도시 내 안동시 권역과 예천군 권역을 따로 모니터합니다. 예천군 인력이 대부분입니다. 신도시 안에 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어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이 밖에 세금, 주민세, 공공요금, 지자체 지원사업 등등 여러 가지 행정 관련 조례가 달라 주민들만 불편해합니다.
행정구역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됐더라면, 독립적으로 됐더라면 세종시처럼 이 안에서 모든 행정이 다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예천으로 나눠지는 거죠. 예천과 안동으로 나눠지고 업무도 거기 가서 봐야 되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안동이고 이쪽은 예천이다 보니까 이제 세금 관계도 주민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천에 내고 사업장이 안동에 있는 분들은 사업소득세는 또 안동 세무서에 내는. 하나의 생활권인 신도시가 행정구역이 양분돼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셨습니다. 취재기자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죠. 홍정표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자, 홍 기자, 이미 신도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입지 선정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했던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할 방법을 고민하지 않았고, 그리고 안동시와 예천군은 아까운 시간만 보냈습니다. 사실 그 사업 초기 신도시에는 입주민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가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유동인구까지 포함해서 2만 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 불편함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 안동시와 예천군의 경계가 이렇게 가로질러 있습니다. 네. 이미 완료된 1단계 사업 지역은 지금 붉은 지역인데 경상북도 도청에 있는 곳은 안동시, 그리고 그 경계를 해서 주거지와 상업지가 있는 곳은 주로 1단계 사업 지역인 주거지역입니다. 현재는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경북도청은 주로 행정타운, 그 안동에 속해 있고 주거지역의 중심은 주로 예천에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옮기는 인구들이 주로 1단계 지역인 예천군 지역으로 많이 이제 주거지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활권의 양분된 행정구역, 그리고 인구가 오히려 안동에선 좀 더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그 신도시의 불편한 진실이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상북도는 공식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일 본격적인 도시조성 사업 시작 9년 만에 경북도청 신도시 발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 예천군, 의회와 여성,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원 2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행정의 부딪힐 문제도 예천 안동이 같이 있으니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예천 안동 관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이나 정주 여건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양시군은 그동안 신도시 사업에 있어 통합된 협의체가 없이 발생되는 현안에 해당 부서별로 대응했습니다. 지난 4월 18일 안동시의회 김백현 의원은 안동시와 예천군의 통합을 주장했습니다. 신도시가 인구 한 5만 이상 돼가지고 자생도시로 떨어져 나가면은 안동 예천이 그냥 도청 유치해서 그냥 이렇게 도청 신도시 변방도시로 그냥 전략할 뿐이고, 이거는 어렵지만은 서로 이제 조금씩 양보해서 통합을 이제 이렇게 서둘러 주는 것이 지금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의 자생 도시화를 우려하며 안동과 예천의 통합을 강조합니다. 행정구역 통합론에 대해 예천군 전직 간부 출신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통합은 인위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하나의 대안으로 만들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역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진솔하게 이렇게 허심탄회한 토론의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주민들이 공감하도록 만들어서 그 뒤에 통합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행정구역을 통합해서 안동과 예천의 발전을 도모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까? 네, 사실 이 통합론은 이미 여러 차례 수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예천군 관계자들은 신도시의 어떤 이 발전을 위한 통합론이 나오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천 쪽에서요? 그렇죠. 이 통합론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또 대화 자체도 좀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부 예천 공직자들은 그 양시군의 어떤 충분한 그 문화적, 정서적 그런 교류를 한 후에 그런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그 통합에 대해서 어떤 기대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주민들이 뭐 충분히 공감하고 또 논의된 후에 이루어져야 할 텐데 관련해서 주민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그 사실 주민들은 안동, 예천 가리지 않고 통합에 긍정적이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통합이 되면은 그다음은 그 지역 단위가 커지면은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 규모도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통폐합 쪽이 낫지 않나. 통합 때만 모든 게 더 낫지. 발전도 되고 사람 상대도 더 낫고 저 농민들은 팔아먹기도 낫고 뭐 모든 물건을 농사지도 저뿐만 아니고 다 그렇게 얘기하대요. 통합을 하면은 좋지만 통합은 이미 뭐 지방 예천에 계시는 분들과 기존에 안동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서로 조율이 되지 않다고 하니 그분들을 제외하고 별도의 도시로 이름을 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는데 통합을 하게 되면 규모가 아무래도 커지니까 발전의 기회가 많이 올 것이다. 그리고 통합이 안 되면 신도시만 별도의 도시로 분리하자. 이런 반응들 살펴봤는데 대체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물론 그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 예천 국민들도 그 통합을 통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것은 안동시와 예천군으로 통합이 안 되면 그 신도시는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하자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사실 신도시 주민들은 그 행정의 편의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동이든 예천이든 그 행정구역 생활권을 하나로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커지면 통합론은 자칫 신도시 분리론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론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특히 신도시 주민들은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분리론도 주장할 수 있겠네요. 예, 그 아까 안동시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안동과 예천이 통합이 돼야 된다. 좀 미리서. 예, 그렇습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 안동과 예천이 힘겹게 이 신도시를 유치하고 네. 서로의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갔는데 5년 후에 10년 후에 인구가 늘어나서 분리론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 안동과 예천이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신도시 주민들의 어떤 불편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네. 이런 통합론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 가지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네. 봅니다. 안동 예천 행정 통합론에 대해서 홍정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올해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안동을 찾은 지 2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대를 이어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차남 앤드루 왕자가 안동을 방문했습니다. 그 현장 함께 보시죠. Ladies and gentlemen, it is an enormous pleasure for me to be able to walk in my mother's footsteps 20 years ago. Through recognizing and remembering and celebrating events like this, that we become closer. 앤드루 왕자는 14일 오전 헬기를 타고 안동 경북 도청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도청 청사를 둘러본 뒤 기념으로 작은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어 하회마을로 이동한 앤드루 왕자는 본격적으로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한 손에는 태극기를, 한 손에는 영국 국기인 유니언 잭을 들고 앤드루 왕자를 환영했습니다. 충효당을 둘러본 앤드루 왕자는 20년 전 어머니가 방문했을 때 마당에 심은 구상나무와 왕가의 길을 상징하는 로열웨이 표지판을 보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면제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생일상이 다시 한번 차려졌습니다. 생일상 앞에 선 앤드루 왕자의 모습은 20년 전 엘리자베스 여왕을 연상케 했습니다. 앤드루 왕자는 이어 어머니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In particular, I remember the very warm welcome that I received in Haho village on the occasion of my 73rd birthday. 메시지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동에서 느꼈던 감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봉정사에서도 20년 전과 같은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대웅전과 극락전을 둘러본 왕자는
여왕이 했던 것처럼 돌탑을 쌓고 범종 타종을 시연했습니다. 앤드루 왕자는 하회 별신구 탈놀이 공연도 관람하고 세계 기록유산인 유교 책판이 보관된 한국국학진흥원을 둘러본 뒤 이번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좋은 경험인 것 같고 또 멀리서 앤드류 왕자가 오셨는데 직접 이렇게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제가 요즘 홍차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영국에 대한 그런 게 좀 더 애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영국 여왕에 이어서 앤드류 왕자가 우리 안동을 방문한 것은 왕가가 대를 이어서 잊지 않고 안동을 찾아줬다는 것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영국 왕실의 안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고 또 저희들로 봐선 특별한 인연이라 생각을 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를 이은 앤드루 왕자의 안동 방문. 2019년 5월 14일은 퀸스로드를 넘어 왕가의 길이 실현되는 역사적인 날이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경주시가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축구 종합센터 부지가 사실상 천안으로 결정됐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 3곳 중 마지막 3위에 이름을 올린 경주시는 그래도 일단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시가 축구 종합센터 후보지에서 사실상 탈락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6일 오전 우선 협상 대상 1순위로 충남 천안시를 선정했습니다. 경북 도내에서 같이 경합을 벌였던 3곳 중 예천군은 탈락, 상주시와 경주시는 나란히 2, 3위에 그쳤습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성패를 가른 것으로 보입니다. 1,500억 원 규모로 스타디움과 12개 구장, 숙소, 식당 등이 들어서고 대표팀 훈련은 물론 관련 행사가 상시로 열려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됐던 만큼 시민들의 실망감은 큽니다. 우리 지역에 충분히 그런 역량과 충분히 그걸 유치할 만한 역량과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위로 됐다는데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일자리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일단 협상 과정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차순위 협상에 대비해 내셔널리그인 경주 한수원을 활용한 프로축구단 창단 등 다양한 추가 제안을 계속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1순위 천안의 경우 도시개발 방식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여러 행정 절차가 남아있어 진행 과정에 무산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법률 전문가들, 회계 전문가들, 행정 전문가들이 붙어서 그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스크린을 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상당한 어떤 장애 요인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축구협회 부지 선정위는 앞으로 30일 동안 천안시와 협상을 벌입니다. 최대 60일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협상 대상은 다음 후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가이드 폭행 등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예천군의회 사태의 충격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심의 기준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에도 대구 지역 일부 구의원들은 스위스와 독일로 출장을 떠나는데요. 시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합니다. 김성경 기자입니다. 대구 북구의회와 남구의회 소속 일부 의원들의 이달 해외 출장 일정표입니다. 스위스와 독일의 유명 폭포와 성 등을 둘러보는 계획이 빼곡히 잡혔습니다. 연수 목적은 선진화된 외국의 지방분권 제도를 배우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스위스가 주 활동 지역인데 지방자치대회 갖고 현장 가서 사람들 만나고 하는 회의 같은 거 참관하고 1인당 지원 금액은 평균 280여만 원, 1,700만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갑니다. 항공료와 식비, 숙박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아직 행안부가 공고한 국외 여행 관련 조례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북구의회는 출장 내용 심의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잡지법규상 8명 이하의 해외 출장은 별도의 심의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총 4명이 갔잖아요. 그래서 심의 대상이 안 되셔갖고 심의를 안 하고 그냥 계획서 제출하시면은 출장을 갈 수 있거든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가시는 건지 개인의
뭐 여행으로 가시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런 거 보면 화가 많이 나죠. 네, 지금 정말 소상공인들이나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대역 지역 경제가. 곱지만은 않은 시선들. 무조건적인 해외 출장 금지보다는 기준을 강화하고 다녀온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남의 돈은 쉽게 쓸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그 쓰는 거에 대한 좀 철저한 규칙이나 좀 확실한 규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해야 될 일이면은 해도 된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좀 투명하게 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외 연수뿐 아니라 업무 추진비 내용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도 덧붙입니다. 공개해야 되죠. 당연히 공개해야 되죠. 정직하게, 정당하게 뭐 쓸 때 쓰고 이래야 되지.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쓰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손으로 선출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의회. 지역민들과의 신뢰 구축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경북 동해안 발전 전략의 컨트롤 타워인 경북도 환동의 지역본부가 옛 포항 용흥중학교로 임시청사를 이전하고 경북도 동부청사 시대를 열었습니다. 동해안에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야심찬 포부도 밝혔습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동해안권 발전의 컨트롤 타워가 될 경북도 동부청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에서 1년 넘게 지내온 환동의 지역본부가 올해 폐교한 용흥중학교 건물을 개조해 새 터전을 마련하고 대회 명칭을 바꾼 겁니다. 지사 집무실을 별도로 마련해 현장성이 한층 강화됐고 동해안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열악했던 사무 여건 문제도 모두 해소됐습니다. 경북도는 동부청사 개청을 계기로 경북 면적의 6배가 넘는 해양 영토 자원을 활용해 첨단 신산업과 에너지 산업, 관광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남북한에 대비하면은 동해안 관광, 또 남북 철도, 그다음 물류, 해양 시대를 열어서 이제는 동해안 시대를 열어야지 경북이 살아나고 또 대한민국이 5만 불 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포항 등 경북 동해안 시군으로선 신성장 동력 육성과 북방 경제 대비에 보다 유기적인 호흡이 가능해졌습니다. 북방 경제 시대에 이러한 경제 협력이 본격화되면은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북방 교류 협력과 물류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요에 미리 대비해서 도청 동부청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개청식에선 경상북도와 동해안 5개 시군 단체장, 경북문화관광공사가 해양 레포츠를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과 신북방 관광벨트 육성, 동해안 광역 관광 코스 공동 개발 등 해양 관광 6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자며 업무 협약도 했습니다. 아마 이번 개청식을 통해서 동해안 5개 시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동부청사의 개청은 단순히 주민 편의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동해안의 미래 가치를 재창조하겠다는 취지를 빈틈없이 채우는 게 본연의 역할입니다. 우리 100만 주민들의 어떤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경북의 어떤 미래를 걸머쥐고 간다는 그런 책임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중심으로 경북을 다시 세우겠다는 그런 각오로. 동부청사는 기존 2국 8실과인 환동의 본부 조직이 주축을 이루면서 하반기에는 독도재단도 입주해 모두 140여 명이 상주합니다. 흥해읍 이인리 포항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신청사는 내년 상반기 착공합니다. HCN 뉴스 장효수입니다. 포항 해도동 예식장 부지에 식자재 마트가 들어서기로 해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거셌는데요. 그런데 이 일대에 또 다른 식자재 마트 한 곳이 더 들어설 거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장 상인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에 선정되며 2년간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 포항 큰동해 시장. 포항 전통시장 최초로 고객 회원제를 도입하고 스토리텔링 개발을 추진하는 등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인근에 식자재 마트가 2곳이나 들어올 거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껏 부풀었던 기대감은 우려로 바뀌었습니다.
할인 가격에 소매와 도매 모두 공급하는 식자재 마트가 생기면 시장 위축은 불보듯 뻔할 거라는 게 상인들의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재래시장이 다 죽고 있는데 손님들이 오시면 다 뺏길 것 같고 정말 이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날리면서 또 식자재 마트를 이렇게 도른다 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게 포항에서 말만 두 번째 큰 시장이지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와서 느끼는 거는 실제 그런 뭐 하거든요. 오시는 분이나 저희들 상인들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 들어오면서 그만큼 상권 자체가 그걸 옮겨가면 해가지고 실제 정도 많이 떨어질 뿐더러 이 일대 식자재 마트 부지는 옛 목화 예식장에다 최근에는 학산타워 맞은편 충전소 부지에도 또 다른 식자재 마트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식장 부지는 대해시장과 매우 가깝고 충전소 부지는 큰동해 시장과 불과 500m 거리로 전체 상인의 절반 이상이 식자재 마트와 힘겨운 경쟁 관계에 놓일 처지입니다. 특히 큰동해 시장은 문화관광형 육성시장에 선정되며 모처럼 발전 기회를 잡았는데 식자재 마트가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식자재 마트가 그것도 두 곳이나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분명 우리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전통시장 입장에서도 좋지 않은 상황이 분명하고요. 또 한껏 그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나아가고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상인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도 막대한 타격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식자재 마트는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기업 계열의 대형마트와는 달리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신고 대상도 아니다 보니 포항시는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해도동에는 주민수건 사업인 복지관 건립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후보지 3곳 가운데 주민들은 서로 가까운 곳에 복지관 유치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 생업이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시장 상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원 9곳 가운데 5곳은 대구 경북에 있어서 의미가 더 남다른데요. 자세한 내용 권미경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자 선비문화의 산실인 영주 소수서원. 퇴계 이황이 학문을 연구하며 제자들을 길러낸 안동의 도산서원. 모두 조선시대의 성리학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자산인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전망입니다. 전국에서 9곳의 서원이 선정됐는데 대구 경북에서는 영주 소수서원, 안동 도산서원, 병산서원과 함께 경주 옥산서원, 대구 도동서원까지 모두 5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네스코의 자문 심사기구인 이코모스는 14일 한국의 서원을 등재 권고했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한 등재는 확실해 보입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다 하니까 기쁘고요. 다음 기회가 된다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다시 오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서원이 지닌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더욱 강조되면서 보존, 관리를 위한 지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기존 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해 지역 관광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의 위상이 크게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발전에 따른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원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는 6월 말 열리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오는 18일부터 경주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500원 인상됩니다. 요금 인상은 6년 만의 일인데요. 경주 지역 택시 요금 복합 할증 구간의 개선안이 마련됐습니다. 택시 요금은 오르지만 복합 할증 기점과 반경을 변경하는 복합 할증 구간 개선안이 마련돼 일부 지역에서는 요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경주 지역 택시 기본 요금은 2,800원입니다. 오는 18일부터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됩니다. 거리 운임은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조정됩니다. 33초당 100원인 시간 운임과 복합 할증, 심야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시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복합 할증 구간의 기준점이 변경됩니다. 기존 신한은행 사거리 반경 4km에서 경주 예술의 전당 반경 5km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문제가 되던 현곡면 아파트 단지와 경주대, 신라공고 내거리, 포석정까지 복합 할증 구간에서 제외됩니다.
기점 변경과 반경 확대로 요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복합할증제에 있을 때는 금장에서 택시를 승차해갖고 여기 2km밖에 안 되는데도 요금이 한 6,000원, 7,000원 나왔거든요. 개선됐다니까 상당히 반갑고 앞으로 경주시에서도 꼭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이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해줬으면 정책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복합할증 구간 변경은 택시요금 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택시업계가 한 발 양보하면서 구간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시에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 기사들이 힘이 있나? 시 하는 대로 따라갈 뿐이지. 안 그런겨? 능력이 없잖아 우리는요. 시에서 하는데 그 따라갈 뿐이지. 경주 시민이 시에서는 안 따라가면 어디 따라가는 게 그럼? 수입이 감소되는 만큼 택시업계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5km로 내놓는 거는 우리 운전자한테는 아무래도 수입이 줄지요. 줄고 또 뭐 세대수 많다고 밀어붙여가지고 그 복합구역을 조정하면은 그러면 변두리에 지금 아파트 대단지가 들었을 때마다 복합구역을 바꿔야 안 됩니까? 하지만 보문단지와 불국사 구간은 복합할증률이 현행대로 유지돼 주요 관광지의 비싼 택시요금 문제는 난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동구에 위치한 아양교에선 최근 3년간 32건의 투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16명에 달하는데요. 원인은 뭔지, 대책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현장 출동 권수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아양교에서 60대 남성이 다리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이 아양교에선 최근 3년간 32건의 투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숨진 사람은 16명에 이릅니다. 며칠 전 모녀가 투신을 기도했던 울산대교의 경우 2015년 6월 개통한 이후 투신 시도로 14명이 사망했습니다. 투신대교라는 오명이 붙은 울산대교보다 아양교에서 더 짧은 기간에 더 많은 사람이 숨졌습니다. 이 아양교 아래는 금호강이 흐르고 있고요. 다리 바닥에서부터 수면까지 교량 높이는 10m입니다. 투신 시도자들은 다리 양쪽에 설치된 인도에서 난간을 이용해 투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동구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투신 시도가 이어지자 지난해 12월 자살 방지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다리 양쪽 진입로에서 CCTV로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난관엔 적외선 감지기를, 가로등엔 방송용 스피커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투신을 시도하려고 난간을 짚으면 뒤로 물러나라는 경고 방송이 나갑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CCTV 관제센터에 경고음을 울리게 되고 관제요원이 119에 신고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설치해도 투신 사건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1월엔 30대 여성이, 4월엔 60대 남성이 뛰어내렸습니다. 신고를 받은 구조대가 출동했을 땐 이미 뛰어내린 후라는 겁니다. 난간을 높이는 게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자살을 목적을 두고 이렇게 투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어떤 차단, 그런 시설물들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아양교의 난간이 기준보다 낮은 건 아닙니다. 도로 안전시설 설치관리 지침에 따라 최소 규격 1.1m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난간 외에 별도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자살 시도율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마포대교. 지난 2016년 기존 난간 위에 1m 높이의 자살 방지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투신 시도가 약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양교는 왜 이때껏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 걸까? 교량에 붙어있는 관리기관으로 전화해봤습니다. 만약에 그 펜스를 더 높은 시설을 하려면은 그 필요한 부서, 그 동구청에 복지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든지 어느 부서에서 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설치한 시설물은 별도로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소관부서가 아니라는 엉뚱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동구도 마찬가지.
대구시에 이제껏 떠넘기다 사건이 계속되자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선 시를 통해 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습니다. 자살 방지 난관과 경관 조명을 설치해 투신을 막겠다는 겁니다. 대구시에서 4월 15일에 행정안전부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양교 추락안전 난간대가 한 3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경관 조명이 한 3억 원 정도. 그래서 합하면 한 6억 원 정도 예상입니다. 준공연도가 1983년으로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된 아양교. 자살 방지 난간의 하중을 아양교가 견딜 수 있냐 물었더니 그건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뒤 구조적 계산을 해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실상 이 위에 자살 방지 난간을 설치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해마다 줄지 않는 아양교 투신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현장 출동 권수경입니다. 눈덩이 적자로 농가의 신뢰마저 잃은 청송 사과유통공사가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 보도해드렸는데요. 공사 사장과 이사진이 아무 대책 없이 사표를 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해결책을 만들고 떠나라며 사표 수리를 보류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국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은 사직서가 수리도 안 됐지만 지난 9일 청송을 떠났습니다. 2011년 설립 이후 사실상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해 적자는 6억 3천만 원, 올해 10억 내외의 손실이 예상되지만 이제 6명의 직원만 남아있는 폐업 일보 직전입니다. 사과유통공사 경영진은 저조한 경영 실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1년 반 만에 회사를 떠났습니다. 국민의 사과유통의 현실적인 역할을 군에서 이제는 대안과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직을 한 거고요. 청송사과유통공사의 8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청송군은 비상입니다. 수차례 사직을 만류했고 회상 방안과 공사 자산의 확인과 관리를 요구했지만 허사가 됐습니다. 공사를 좀 혁신 개혁해서 계속 공사 체제를 유지하고 가느냐, 공기업 체계의 어떤 여러 가지 모순점, 한계점을 직시하고 다른 방식으로 운영 체계를 변경해 보느냐, 좀 깊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적자 경영에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이 문제를 회피하면서 그 피해가 청송 지역과 농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청송군이 신뢰 회복과 함께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대구 8개 구군청과 CCTV 관제사 노조의 첫 정규직 전환 공동협의가 서로 임금 체계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구군청이 제시한 임금 체계는 월 180여만 원 기본급에 정액 급식비 매달 10만 원과 복지 포인트 지급입니다. 노조는 구군청의 공동안이 행안부와 대구시의 직무급제 기준보다 낮은 시급일 뿐 아니라 상여금까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CCTV 노조 간부 10여 명은 오는 20일 서구청 앞에서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5일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 불을 지른 방화범은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텔 방화용의자인 55살 A씨는 범행 3일 전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으며 소변 간이 검사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년 전부터 환청과 과대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았으며 올해만 7번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문경 에코랄라에서 2019 문경 에코랄라 세계인형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세계인형축제는 한국의 전통인형뿐 아니라 러시아, 독일, 체코, 스페인 등 세계 6개국의 다채로운 인형극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